아니, 여기 왜 이래요? 한국이랑 너무 다른데요? 잠시만요. 저 더 이상 취재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취재의 다큐멘터리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자 이번에는 중국 취재로 시청률을 노리는 취재팀이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즐거웠던 한국 취재를 추억하며 온 중국에서 과연 어떤 사연을 보내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의 취재기자 리사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국 취재를 다녀온 팀에게 들었는데 아시아는 정말 기회의 땅이자 행복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취재 열정이 고스란히 다큐멘터리에 녹아 있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부러워했다고 하죠. 회사의 본부장님께서도 시청률에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고 한국을 취재하고 기획했던 팀에게는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했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가져온 한국 기념품을 받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한국의 김을 한 보따리 사왔는데 역시 한국산 김이라서 훨씬 맛있더라고요. 최근 영국에서 한국의 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늘었고 김이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까지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김의 맛이 들리셨는지 항상 밥 끼니 때마다 김을 드시곤 할 정도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이번 중국 취재 때 김을 많이 사오라며 돈을 쥐어주실 정도였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하는 김은 유럽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음식이니까요. 결국 저는 중국에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팀원들은 중국을 간다며 설레어했어요. 특히 저의 가장 친한 동료인 로버트는 중국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 싶다며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엄청난 유적과 엄청난 인구, 거대한 대륙의 땅덩어리를 즐기고 싶어서 야단이었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중국에 대한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중국은 절대 한국과 다른 나라라면서 방방 뛰었고 절대 기대해서도 안 되며 조용히 일만 하다고 오자며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그리고 로버트에게 비빔밥은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며 약간의 화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은 전부 아시아 국가인데 뭐가 그리 다르다고 하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빵이 주식이고 독일의 빵이나 영국의 빵은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잖아요. 아시아 또한 중국의 비빔밥이나 한국 혹은 일본의 비빔밥이 그리 다를 리는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분명 한국 취재를 다녀온 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의 환경이 더 좋다고 알고 있었고 한국에 없는 것도 중국에는 있을 거라는 호기심도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이번에 상하이에 가면 진짜 중국식 딤섬을 먹어볼 수 있겠지?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는 이미 한국 취재를 다녀온 팀이 추천한 한국 음식들 불고기, 김치찌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번엔 중국 음식에 푹 빠질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런 그의 기대와 달리 토마스는 상하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상하이? 거기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 보기도 힘들다던데 음식도 다 기름지고 조미료 투성이일걸? 이라며 불평을 늘어놨어요. 출발 전날 팀원들은 모여짐을 점검하며 저마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토마스는 작은 캐리어 안에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들을 챙겼는데 그의 설명으로는 혹시라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 대비한 필수템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들은 현지에 가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토마스는 상비약까지 아주 단단히 준비를 끝마쳤다고 했죠. 정말 호들갑, 유나는 혼자 다 떨고 있는 모습에 평소 회사에서도 결벽증이 있더니 밖에서까지 저런다며 다들 수근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취재팀은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찬 분위기와 수많은 인파는 정말 대륙의 크기를 실감하게 했어요. 그러나 기대감도 잠시 첫 촬영지를 향해 이동하며 겪은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도로를 달리는 차들의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짙은 스모그는 팀원들의 기분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특히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대체 뭐야? 어디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야? 라고 중얼댔죠. 그 와중에도 토마스는 내 말이 맞았지? 내가 뭘 했어? 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첫 촬영지인 유서 깊은 시장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반전되었어요. 거기엔 형형색색의 등불 아래
다양한 향신료와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독특한 매력이 넘쳐났죠. 로버트는 금세 딤섬 가게로 달려가더니 기쁨에 찬 얼굴로 한 접시를 들고 와서 맛보라며 권했어요. 와, 토마스, 이건 인정해라. 진짜 맛있어. 토마스는 못 이기는 척 딤섬을 집어들었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지는 걸 봤어요. 괜찮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방심은 금물이야. 라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토마스는 처음부터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영국에서 가져온 빵과 비스킷, 그리고 중국 편의점에서 구매한 코카콜라만 고집했습니다. 중국에 온 게 왜 이렇게 걱정스럽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늘 이렇게 답했죠. 음식 문제로 고생하기 싫으면 나처럼 살아야 해. 안전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의 말이 처음엔 조금 과민해 보였지만 저와 로버트가 배탈로 고생하며 화장실을 오가던 상황을 보고 나서는 팀원들도 슬슬 그의 방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후회만 계속하고 있었고 무얼 먹어서 탈날지 모르는 음식들을 먹으며 계속 배만 부여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길거리를 누비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마다 저희 팀은 다양한 문화적 충격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중교통은 우리를 끝없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타러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에 뛰어드는 군인들처럼 열차에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와 로버트는 간신히 자리를 잡았지만 주변은 숨을 쉴 틈도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였죠. 문제는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더니 맨발을 좌석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저희 팀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리사, 이건 설마 찍어야 하는 장면 아니야? 로버트가 농담처럼 속삭였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카메라를 꺼낼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 광경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 대중교통의 혼란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 같았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버스를 탔는데 좌석 뒤쪽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짐을 놓을 자리가 없다며 다른 승객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살아있는 닭이었다는 겁니다. 닭은 끊임없이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를 냈고 주변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희도 그 장면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버스에서 얼른 내릴 수밖에 없었죠. 길거리 취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큰 시장에서 촬영을 하던 날 길 한가운데서 아기를 들고 소변을 보는 부모를 목격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선 이런 게 일상인가 봐. 로버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저는 차마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토마스가 혀를 차며 말했죠. 봐라, 내가 뭐랬어? 여긴 내가 기대했던 그 낭만적인 아시아가 아니라고. 게다가 거리에선 침을 뱉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눈에 띄었어요. 저희가 한 인터뷰 촬영 중이었을 때도 배경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커다랗게 침을 뱉으며 지나갔고 저와 로버트는 그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걸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리사, 이게 정말 우리가 담고 싶던 이야기일까? 로버트가 나지막이 물었을 때 저도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이게 현실이라면 그대로 담아야겠지. 아무리 불쾌해도 진짜 모습이니까.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저희는 중국 취재가 결코 한국에서의 즐거운 경험처럼 순탄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절감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방대한 규모와 다채로운 문화는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혼란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 모든 게 방송에 담겼을 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이 자리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호텔에서도 저희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불쾌한 사건들이 연달아 벌어졌거든요. 처음 체크인을 할 때부터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보였고 방 배정이 엉망이었습니다. 예약한 방과 완전히 다른 방을 주더니 이 방이 더 좋다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죠. 저희가 받은 방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로버트와 제가 배정받은 방은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침대 시트는 제대로 세탁되지 않았는지 얼룩이 보였고 베개에서는 이상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로버트는 침대에 몸을 던지려다 곧바로 일어나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죠. 이건 진짜 못 참겠어. 여기서 자느니 밖에서 자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가 배정받은 방은 화장실 문제로 난리가 났어요. 변기가 막혀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았죠. 토마스는 짐을 풀기도 전에 로비로 내려가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시큰둥한 태도로 내일 아침에 수리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를 악물며 내가 왜 이 호텔을 예약했을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목격한 한 장면이었어요. 저녁 늦게 복도를 걷다가 방 청소를 하던 직원이 저희 방 쓰레기통을 치우는 걸 봤는데 그가 바로 옆 방으로 가서는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일부를 그대로 옮겨놓는 걸 목격한 겁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하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원은 저를 발견하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복도에서는 계속해서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와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한 번은 다른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로버트가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여긴 호텔이에요. 격투장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소음은 전혀 줄지 않았고 저희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로버트는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토마스는 이 호텔에 대한 리뷰를 어디든 남겨야겠다고 씩씩댔습니다. 저도 힘겹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정말로 취재를 하는 건지 생존 훈련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결국 우리는 이 호텔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남은 취재 기간 동안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모든 최악을 상정하고 다니자는 로버트의 말이 저희 모두의 유일한 마음의 위안이 되었죠. 취재 중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는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은 한국에 갔던 팀의 다큐멘터리가 여전히 화제다. 너희도 이번에 뭔가 큰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격려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이었거든요. 특히 한국에 갔던 팀에서 보낸 메시지가 압권이었습니다. 중국이라니 얼마나 멋진 곳일지 상상이 안 돼. 길거리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할 테니 분명 멋진 경험을 하고 있을 거야. 우리처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와. 그들의 메시지는 마치 현실과 이상이 교차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로버트와 그 내용을 공유하며 말했다죠. 봐, 한국팀은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줄 아나 봐. 그들에게는 이 모든 혼란과 불편함이 도저히 상상되지 않을 거야.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갔던 한국은 정말 꿈 같은 장소였겠지. 하지만 여기선 꿈이 아니라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야. 토마스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들이 한국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을 때 난 여기서 이런 상황들을 예상하고 코카콜라를 챙겨왔지. 누구의 판단이 더 현명했는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나. 하지만 회사의 연락이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다큐멘터리가 성공하면 우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팀원들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로버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내보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촬영 장비를 챙기고 취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믿어주는 만큼 그리고 한국팀이 부러워할 만큼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으니까요. 물론 마음 한구석엔 우리가 한국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떠나지 않았지만요. 그날 밤 호텔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각자 캔맥주를 하나씩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소소한 시간이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조용한 침묵 속에서 토마스가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중국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진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고 저희는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누나가 몇 해 전에 중국 남자랑 결혼했었거든. 그런데 그 결혼이 1년도 채 안 돼서 끝났어.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왜 그렇게 빨리 끝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토마스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남자 정말 자기 멋대로였어.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 들고 누나의 의견은 무시했어. 게다가 집안일은 전혀 안 했지. 집 청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몸도 잘 씻지 않아서
집 안이 항상 냄새로 가득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누나는 정말 열심히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엔 지쳐버린 거야. 매일매일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서로 다른 문화 차이에 부딪히면서 말이야. 로버트가 말을 받았어요. 그건 힘들었겠네. 누나분께서 많이 고생하셨겠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맥주캔을 손에 꼭 쥐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집안 얘기를 회사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 부끄럽기도 하고 누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러웠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직접 중국에 와보니 왜 누나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중국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일반화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문화 차이가 크고 생활 방식이 다르면 정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어렵다는 걸 느껴. 그래서 누나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돼. 저는 그의 말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로버트도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죠. 토마스, 적어도 누나분은 당신 같은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해.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어쨌든 이번 취재가 끝나면 누나랑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봐야겠어. 그땐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그렇게 토마스의 고백은 우리의 분위기를 조금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팀원들 사이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저마다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상하이의 번화가로 나가 직장인들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번화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분명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소재가 될 거라 생각했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오가는 모습,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들고 서두르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가게에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는 장면들은 상하이의 역동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듯 했어요. 저희는 이런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몇몇 직장인들에게 간단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성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근처에서 큰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선 두 명의 남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밀쳤고 급기야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물건을 땅에 내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며 멀찍이 떨어졌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싸움을 말리지 않았어요. 뭐야, 저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거지? 로버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저희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한 명이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결국 저희는 촬영을 멈추고 안전한 거리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길거리에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와 악취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차들이 흠먼지를 일으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길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통에서 넘쳐 흐른 폐기물이 원인이었죠. 도시의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그곳의 냄새와 환경은 정반대였습니다. 한 번은 촬영 장비를 옮기다가 로버트가 실수로 쓰레기 더미를 밟아버렸고 그 자리에서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로버트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상하이가 이렇게 멋진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길거리가 이 모양일 수 있지? 하지만 진짜 최악의 상황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이어가던 도중 한 노숙자가 길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는 대놓고 소변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그저 발길을 돌리며 지나쳤습니다. 리사, 이건 찍을 수가 없겠어. 로버트가 혀를 차며 말했지만 토마스는 달랐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해. 상하이의 화려한 면만 찍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쾌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죠. 그날의 취재는 저희에게 상하이의 두 얼굴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도시의 세련되고 화려한 면모 뒤에 숨겨진 혼란과 불편함, 그리고 무질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우리는 이 취재가
단순히 즐거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촬영을 마친 후 저희는 힘겹게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불쾌한 경험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한 내용을 편집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그날 저녁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는 촬영한 영상을 직원들과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의 본부장님은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각자 촬영한 장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한국 취재팀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묘한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중국에서는 정말 전혀 다른 분위기였군요. 한 직원이 영상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 취재 때는 너무나 깔끔하고 체계적이었는데 여기선 그야말로 질서가 없네요. 진짜 한국은 너무 멋진 나라였어요. 다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우리가 갔을 때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그곳은 전혀 불쾌한 경험이 없었어요. 정말 훌륭한 나라예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취재가 그렇게 순조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으니 그걸 다시 떠올리며 저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직원이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번 중국 취재는 우리가 상하이의 다른 면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의미 있었어요. 물론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한국처럼 모든 게 정리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만큼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로버트도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였죠. 그곳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취재하는 일이 상상도 안 되네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 거니까 그 경험도 중요한 거겠죠. 토마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한국은 정말 꿈의 나라 같았어요. 그런 나라를 떠나서 중국에 오니까 정말 많이 달랐어요. 나도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만큼 이제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본부장님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했죠. 한국은 물론 멋진 나라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겪은 경험들이 다음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취재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이었지만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과 고생도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처럼 완벽한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그날 회의 후 우리는 모두 조금씩 지쳐 있었지만 상하이에서의 취재 결과를 보며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취재 갔던 팀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은 너무나 완벽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에 감탄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매끄럽고 체계적이었고 편안했죠. 그런 나라를 떠나 다른 아시아로 갔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아시아는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은 한국과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도 청결이나 질서, 공공시설 상태가 한국만큼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그 격차를 직접 경험하니 더더욱 한국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취재할 때는 그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었는데 다른 나라에 와보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잠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떠나 좀 더 다른 대륙이나 문화의 차이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젠가는 다시 아시아를 취재할 기회가 오겠지만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쉽게 마음을 돌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한국에 다녀온 취재팀이 너무 부러울 뿐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